자, 막판 통영모의고사 재무관리 해설 강의를 시작하도록 할게요. 우리 경약 문제 13번부터 재무관리 문제네요. 13번 보실게요. 연간 이자율 10%, 일정 아래 세 가지 금액 크기 순서로 오른 것. 단 이자율 10%인 경우 현가계수, 연금 현가계수 주어져 있네요. 자, 박스 바로 보시죠. A문항. 현재 시점에서 10만원 차입, 5년 동안 매년 말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이네요. 이거 시험에 몇 번 나왔죠. 단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되는 숫자는 자 그때 1년 말 원금 상환 얘기네요. 자,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조건 맨 먼저 뭐 구해야 돼요? 연간 균등 상환 얘기죠. 연간 상환액 이거는 많이 해보셨을 거야. 오늘 차입금을 어떻게 해당 차입금의 차입 기간 이자를 고려한 연금 현가계수로 나누면 되죠. 지금 5년짜리 10%, 그래서 연금 현가계수 3.708. 그럼 연간 상환액이 얼마다? 자, 차입금 10만원 나누기 3.708. 그랬더니 매년 상환액 얼마? 26,379.66. 그럼 얘를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요 중에 이자가 얼마고 원금 상환액이 얼마냐? 최초 이자는 최초 차입금 10만원에 대한 10%죠. 요 중에 이자가 얼마다? 10만원에 10%. 이자가 만이군요. 자, 그러면 총 상환액 중에 이자 뺀 나머지죠. 이거 차감하면 나머지 16,379.66 이렇게 되겠네요. 됐죠? B문장. 현재 시점부터 매년 일정 금액을 영구히 지급받는 연금 현재 가치가 17만 6천원. 자, 그렇다면 연간 지급받는 금액. 자, B문장에서 중요한 게 뭐다? 오늘부터죠. 매년 일정 금액인데 단 오늘부터다. 따라서 이걸 단순한 영구연금으로 착각하시면 안 된다. 이게 포인트죠. 일반적으로 영구연금은 1년 말부터죠. 1년 말부터 이후 영구적으로 지급받는 금액이고 계획 현가가 공식에 따라서 R분의 C잖아요. 자, B문장은 거기에 오늘 금액이 더 있는 것이다. 이것도 기출문제 나왔던 거니까 바로 볼게요. 그럼 연간 금액 X라고 할게요. 그러면 오늘 X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1년 말 이후 영구적으로 받는 애가 영구연금 현가 공식에 따라서 얘죠. 그래서 요 값이 주어져 있는 17만 6천원 나와야 되죠. 자, 요거 만족하는 X값 찾으면 되겠네요. 16,000원 되겠군요. C문장. 5년 후 시점에서 X1 지급받고 이후 매년 말마다 수령액이 5%씩 증가하면서 영구히 지급받는 연금의 현재 가치. 자, 215,828. 이건 그림으로 잠깐 좀 설명드릴까요? 자, 최초 5년 말 시점에서 X 그리고 어떻게 이후 매년 5%씩 성장하면서 자, 영구적으로 지급된다. 그럼 이와 같이 미래 특정 시점부터 시작해서 성장하면서 영구적으로 발생한 현금으로 걔는 언제 기준으로? 자, 최초 현금은 발생하기 직전 연도죠. 4년 말 기준으로 뭐가 된다? 얘가 일정 성장 영구연금이 되는 것이고, 그럼 일정 성장 영구연금 공식 활용하면 4년 말 기준의 총가치 얼마? 최초 X 할인율 이자율 10%, 성장률 5% 이렇게 되겠죠. 자리에 주어진 걔의 최종 현재 가치는 얘는 이제 뭘 구한 거다. 요 금액을 다시 현가로 가져온 거죠. 자, 현가에서 볼게요. 4년짜리 6830 주어졌네요. 그럼 여기에다가 0.6830을 다시 곱해주면 얘의 총 현가로 구할 수 있고 그 값이 주어진 215,828. 요게 215,828 이렇게 돼야 되죠. 자, 그러면 연속해서 쓰면 어떻게 돼요? 4년 말 가치로 얘가 돼야 되고 거기에 6830 곱해서 주어진 215 자 828 이렇게 남아야 되는군요. 요거 만족하는 X값 찾아내면 돼요. 계산은 가능하시겠죠? 15,800원 나오는군요. 요 세 값 크기야. 아까 A문항 요거네요. A문항. B문항 16,000이네요. C문항 15,800이군요. A가 가장 크고 그 다음에 B, 그 다음에 C네요. 자, 14번. 자본예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 동그라미 1번.
상호 베타적인 두 투자를 평가하는 경우에 두 투자는 NPV 곡선이 교차하지 않으면 내부 수익률법으로 기업 가치를 극대화하는 최적 투자안을 선택할 수 있다. 자, 내부 수익률법만 가지고도 기업 가치 극대화하는 최적 투자안 선택이 가능하냐? 그럼 기업 가치 극대화하는 최적 투자안은 얘는 일단 뭘 얘기해? NPV 극대화죠. NPV 가장 큰 걸 선택해야 그래야 기업 가치 극대화되는 투자를 선택할 수 있죠. 자, 만약 내부 수익률을 쓰지만 그게 NPV와 같은 결과가 나오면 그럼 내부 수익률만 가지고도 기업 가치 극대화하는 선택이 가능하잖아요. 자, 어떤 조건하에? 두 투자는 NPV 선이 교차하지 않는다면 그럼 이건 맞는 얘기죠. 얘도 그림으로 잠깐 설명을 드려보면 자, NPV 자원비용 관계 X축 자원비용 Y축 NPV 만약 두 투자 NPV선을 그렸더니 교차하지 않는다. 자, 그건 요런 얘기겠죠. 여기다가 예를 들면 A 투자한 거 그렸더니 자, 요거는 여러분들 대충만 이해하시면 돼요. A 투자한 거 그렸더니 요런 모양이야. B 투자한 걸 같은 평면상에 그렸더니 요번에는 요런 모양이야. 어떻게 됐어요? 교차하지 않죠? 각 NPV선의 X절편이 뭐예요? 두 투자는 내부 수익률이죠. 그럼 내부 수익률 상에서는 무조건 B가 유리하죠? B를 선택하게 돼 있죠. 교차하지 않으면 내부 수익률이 큰 B가 NPV도 항상 더 우에 형성이 되죠. 그럼 NPV로 하더라도 언제나 B가 선택이 되기 때문에 비록 내부 수익률을 써도 NPV 극대화하는 투자는 선택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거죠. 그런데 만약 이 NPV선이 교차하면 어떻게 돼? NPV 기준 최적 투자이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교차한다 그러면 내부 수익률 큰 걸 선택한다고 해서 반드시 NPV 극대화 된다는 보장이 없다. 반면에 지금처럼 교차하지 않으면 내부 수익률 극대화하는 투자안이 NPV 극대화하는 투자안과 같기 때문에 그래서 내부 수익률만으로도 최적 투자안 선택할 수 있구나.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자, 동그라미 2번 자원비용이 IRR보다 작으면 수정 내부 수익률은 IRR보다 작은 값을 갖는다. 이건 실제 기출문제로 한 2번 시험에 나왔던 거죠. 자, 수정 내부 수익률이 자본비용에 재투자한다. 그냥 내부 수익률이 내부 수익률에 재투자한다. 자, 그러면 재투자 수익률 더 높게 적용된 값이 큰 거고 낮게 적용된 값이 작은 거죠. 자본비용이 내부 수익률보다 작대. 그러면 둘 중에 작은 값인 자본비용으로 재투자한다고 가정해서 나온 수정 내부 수익률이 작을 거고 더 큰 값인 IRR로 재투자한다고 가정해서 나온 결과치가 더 크겠죠. 자, 얘도 맞아요. 동그라미 3번 할인율이 매익이 변동하는 경우에 순현재가치법에서는 이를 용이하게 반영할 수 있지만 내부수익률법에서는 이를 반영하는 게 어렵다. 얘도 맞는 얘기죠. 이거 뭐 따로 해설 안 드릴게요. 동그라미 4번 투자 규모가 다른 상호 베타적 투자를 평가하는 경우에 자, 수정 내부 수익률 그 다음에 수익성 지수법 결과가 순 현재가치법 결과와 같다. 우선 여러분들이 수정법, 수정 내부 수익률이든 수정 NPV든 수정법의 결과는 NPV법하고 반드시 같은 거죠. 자, 반면에 수익성 지수법은 어떻게 돼요? 지금 이 문장에서는 수익성 지수법 결과도 NPV와 같을 거다 이렇게 돼 있잖아. 수익성 지수 NPV 비교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투자 규모예요. 뭐라고 돼 있나요? 자, 투자 규모가 다르다. 상호 베타적이다. 자, 규모가 다르면 그때는 수익성 지수법과 NPV법 결과가 다를 수 있다. 반대로 규모가 동일하면 그때는 수익성 지수법 NPV법 결과 반드시 일치하게 되어 있죠. 지금 규모가 다르기 때문에 이 수익성 지수법하고 NPV법은 얼마든지 다를 수 있구나 이렇게 되죠. 그래서 4번이 틀렸군요. 5번 순현재 가치는 절대적 성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내부 수익률, 수익성수는 상대적 성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이것도 따로 해설 안 할게요. NPV 절대, 내부 수익률, PI는 이거는 상대죠. 15번 자, 15번 CAPM 성립하는 시장에서 세자산 A, B, C의 베타와 수익률 핀편차 옳지 않은 것. 자, 우선 빠르게 표를 볼까요? 세자산 베타 각각 1.2, 1.2, 0.6 핀편차 20%, 10%, 20%. 동그라미 1번 자산 A의
수익률과 시장 포트폴리오 수익률 간 상관계수는 자산 B의 수익률과 시장 포트폴리오 간 상관계수 0.5배. 얘도 처음에 2번 나왔었어요. 이건 베타 정의로 활용하시는 거다. 자, 그거는 해답을 수식만 잠깐 활용할게요. 여러분들 베타 정의가 어떻게 된다. 해답 쪽은 15번이니까 5페이지 되겠군요. 자, 베타 정의가 이거죠. 그럼 두 자산 베타 비교할 거야. 분모에 들어간 시장 편차는 어차피 같은 애야. 그래서 혹시 베타 같은 애들이 있다면 그때 어떻게 돼야 돼? 요 분자값끼리 같아야 돼요. 베타가 동일한 애는 각 자산별 시장과의 상관계수 곱하기 그 자산 편차한 거. 요 두 개 값이 반드시 같아야 돼. 따라서 상관계수든 편차든 한쪽에서 차이가 나면 나머지 한쪽은 역비례죠. 한쪽이 2배 크면 나머지 하나는 거꾸로 절반. 한쪽이 절반이면 나머지 하나는 2배. 이렇게 돼야 되죠. 그거만 확인하시면 굳이 숫자 넣어서 계산하지 않더라도 직관적으로 바로 알 수 있다. 자, 자료로 한번 다시 돌아가 보세요. 자, 베타를 보니까 지금 A하고 B죠? 베타가 똑같다. 그럼 베타 똑같으면 좀 전에 얘기한 두 자산 간 어때야 돼? 자, A의 시장과의 상관계수가 에다가 A의 핀편차, B의 시장 간 상관계수 거기에 B의 핀편차, 얘들끼리 같아야 된단 말이야. 자, 핀편차 정보를 보니까 A가 B보다 핀편차 면에서 2배 더 크죠? 그 상태로 똑같은 결과 나오려면 그럼 나머지 하나야. 상관계수 거꾸로 어떻게 돼요? A가 B보다 자 절반만큼 작아야 되죠. 핀편차가 2배 크기 때문에 상관계수 거꾸로 절반이 돼야 그래야만 2개 곱한 곧 베타가 동일한 값이 나오게 된다는 거죠. 따라서 자 A와 시장 간 상관계수가 0.5배 절반이다. 맞아요. 동그라미 2번 자산 C의 우연 프리미엄이 5%면 자산 A의 우연 프리미엄은 10%다. 좀 C하고 A네요. CAPM 성립하네요. CAPM 성립하면 모든 자산의 우연 프리미엄은 반드시 체계적 우연 베타에 비례하게 돼 있죠.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자 A하고 C의 베타를 비교해서 자 베타 몇 배 차이냐. 그럼 베타 배수 차이만큼 우연 프리미엄도 차이를 보이게 되는 거죠. 증권청선 잠깐 써볼게요. 자, 무염자산의 증권청산 기준 우연 프리미엄이 있는데 이걸 굳이 또 나누면 어떻게 돼? 요게 시장 포트폴리오 우연 프리미엄 거기에다 각 자산의 체계적인 베타를 곱해서 특정 자산의 우연 프리미엄 값이 결정이 되는 거죠. 여기에서 자 무염 수익률 시장 우연 프리미엄 예를 들어서 이 시장에서 무염 5%다 시장 우연 프리미엄 10%다 라고 하게 되면 이거는 개별 상관 관계없이 모든 자산한테 다 공통이야. 자산마다 뭐가 달라요? 요 베타가 다른 거죠. 그럼 시장 우연 프리미엄은 이미 정해진 값이기 때문에 어떤 자산의 우연 프리미엄 크기가 요 베타 크기에 비례한다. 그럼 베타가 예컨대 2배 크면 요 프리미엄도 2배 큰 거예요. 그때 요 총 기대 수익률이 2배 크다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기대 수익률에는 베타와 관계없는 상수 무위험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총 기대 수익률이 베타에 비례해서 커지는 게 아니고 요 우연 프리미엄 값이죠. 요게 비례해서 커진다. 자 그러면 이게 숫자로 되어 있는데 이걸 해석을 하는 거예요. C거의 프리미엄이 5%다. 베타 얼마짜리? 0.6짜리잖아요. 그러면 A는 C보다 베타가 딱 2배 크기 때문에 최종 프리미엄도 2배 커야 돼. 그래서 얼마? 10% 이렇게 되는 거죠. 맞아요. 여러분들 그거하고 헷갈리지 말라고 3번을 집어넣는 거예요. 3번은 뭐라고 되어 있나요? 자산 B의 이번엔 체계점 한 달당 프리미엄이야. 또 자산 C의 체계점 한 달당 프리미엄이야. B께 C거보다 2배 크다 돼 있죠. 뭘 헷갈리면 안 돼? 자 소위 그 자산의 최종 우연 프리미엄 그건 얘를 얘기하는 거다. 그건 당연히 베타 크기에 비례해서 배수만큼 차이 나죠. 하지만 체계점 하나당 프리미엄 뭘 얘기하는 거야? 그건 요 시장 우연 프리미엄 얘기하는 거야. 체계점 하나당 프리미엄은 시장 우연 프리미엄으로 베타와 상관없어요. 모든 자산이 전부 동일한 거죠. 그래서 요 두 개를 좀 잘 구분해서 이해하세요. 체계적 우연 하나당 대가는 모든 자산 다 동일한 거고 각 자산별 체계적 고려한 우연 프리미엄 그거는 각 자산의 베타 크기에 비례하는 것이다. 그래서 요 문장이 틀린 거예요. 요건 어떤 자산한테나 다 동일한 거다.
동그라미 4번. 자, 투자한금 200만원 부여한 투자자가 100만원 차이 해서 총 300만원을 자산 C에 투자할 때의 기대 수익률. 자, 그거를 시장 포트폴리오 기대 수익률 비교했네요. 그럼 CPM에서는 자, 베타 크기에 비례해서 기대 수익률 값이 결정이 되고, 시장 포트폴리오는 베타 얼마짜리? 1짜리죠. 따라서 CPM 하에서 기대 수익률이 시장 포트폴리오보다 클 거냐 작을 거냐. 자, 그거는 X축 기준으로 하면 베타가 시장 거 1보다 클 거냐 작을 거냐를 얘기하는 것 같은 것이죠. 그래서 동그라미 4번은 뭘 체크하면 돼? 이렇게 구성한 포트폴리오 거의 베타가 시장 베타 1보다 클 건지 작을 건지 그거만 확인하시면 돼. 자, 그러려면 자, 지금 두 개 섞었는데 각각 어떤 비율로 투자했는지 먼저 확인하셔야 되죠. 보유자금 200인데 100만원 차입이래. 무위험 자산이 어떻게 했어? 보유자금의 절반. 자, 50% 마이너스 차입했죠. 그래서 무위험 비율이 마이너스 50%. 자, 걔하고 300을 C에 투자했대요. 그럼 보유자금 200 대비로 치면 C의 투자비율이 1.5군요. 그러면 아니고 바로 이 포트폴리오 거의 베타를 측정해서 시장 베타 1보다 큰지 작은지 요거 판단하시면 된다. 무위험은 베타 얼마? 빵이죠. 그 다음에 C에 1.5배 투자했는데 C가 베타 0.6짜리군요. 그럼 전체 포트폴리오 베타 0.9네. 이거 1보다 작아요. 베타가 1보다 작기 때문에 증권상성에 표시해보면 얘의 기대 수익률은 시장 포트폴리오 기대 수익률보다 낮은 쪽에 있겠지? 낮다. 맞아요. 동그라미 5번. 자산 C의 분산 가능한 위험은 자산 A의 분산 가능한 위험보다 크다. 분산 가능 위험 비체계 조임이죠. 자료 보시면 편차 정보가 주어졌어요. 또 C하고 A를 비교했네요. 편차가 뭐야? 총위험이죠? 총위험 똑같아. 베타가 뭘 부여죠? 체계조임. 그럼 총위험 동일한데 체계조임에서 오면 C는 작고 A가 크네요. 그럼 거꾸로 나머지 비체계적 위험은 어떻게 돼야 돼? C가 훨씬 더 커야 되고 A가 작아야 되겠죠? C께 크다. 맞네요.